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회고하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어쨌든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풀어서 한 달쯤 됐나요? 한 5월 초쯤에 코로나 팬데믹을 풀면서 모임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요즘 보니까 확진자가 매일 한 6천 명, 7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행스럽게 중증자나 또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얘기하죠. 그런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한때는 매일 50만 명씩 이제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올 연초쯤 봄에 그런 일이 막 생겼다가 좀 많이 줄어서 지금 한 6천,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정부에서 해제를 이제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기 때문에 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대로 더 이상 갔다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풀고 나니까 활동이 자유로워서 좋은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시작됐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회고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 코로나라는 말보다 그 전에 우한 폐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이제 발생됐다고 하는 뉴스가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3년 전 2019년도 연말쯤 10월 11월 이제 그때쯤 중국 우한 폐렴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렇게 우한 폐렴이 나타났다라고 이걸 선포한 중국 의사, 그 사람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왜 그런 뉴스를 퍼뜨려서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러냐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죽였어요.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 한 2월 달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쯤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코로나 혹은 코비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우한 폐렴 그러니까는 아마 중국의 눈치가 보이는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슬쩍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3월, 4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10%안 모여라, 20%안 모여라,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서 이거를 정부에서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재작년 2월, 3월 그때쯤부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10% 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 10%도 안 된다, 방송 요원만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당연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방송 요원들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다 20%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라, 그러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대부분 한 1차, 2차, 3차까지는 대부분 이제 백신들을 맞으셨을 것 같고, 저도 역시 3차까지 그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2년여 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덕분에 교회는 한 20% 정도 교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서 영선의 예배를 드리니까 영선의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이제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20% 정도가 교회 출석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 2년여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뭐 내가 이제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평가할 건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지난 2년여 동안 그렇게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근데 작년, 재작년 2월 달부터 올해 5월 달까지 2년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 띄워버리고 우리 2년이라고 하면 쳐봅시다. 그렇게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묶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나중에 그 결론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혹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위험한 질병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건강한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는 가벼운 감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우리 교도 사실은 코로나 걸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저한테 다 보고가 돼서 누구인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격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며칠 열이 났다, 기침도 났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고 그저 한 며칠 좀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낫는 이제 감기 정도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2년여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에 정부가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일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를 사실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자료는 나와 있질 않고 한 1년 전의 자료가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2년여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뭐 그 코로나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렇게 선별 진료소에서 뭐 줄 서서 뭐 그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2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그 검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의사, 간호사, 또 봉사자들 그 사람들 다 뭐 공짜로 일 시키겠어요? 다 일당 주면서 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2년 동안 해오면서 그 장비값, 그 의약품값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전 국민이 1차, 2차, 3차 이제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 비싸게 사온 겁니다.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하면서 비싸게 주고 사온 거고, 우리가 다 공짜로 맞긴 맞았지만 정부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다 그걸 놔줬으니 그 백신 값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 또 이게 코로나 걸린 분들에게는 또 무슨 경력금 해가지고 얼마씩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또 이게 물건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뭐 격리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다 주고 뭐 그것도 한 몇 차례 나온 것 같고, 또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뭐 몇백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다 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자영업자가 700만 명 있어요. 그러면 그 70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적어도 수백만 원씩의 돈을 줬다 그러면은 그 돈이요 천문학적인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비용, 백신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아마 어림잡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거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 그런 데 다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단 정부에 기록되는 그런 돈들이죠.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얼마 나왔다, 백신 이번에 얼마 사왔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되는 돈이 그 정도지만 사실은 장부에 기록할 수 없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쨌든 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몇백만 원씩 다 그렇게 다 돌렸지만 자영업자들이 2년여 동안에 장사 못하면서 받은 그 손해는 몇백만 원은 이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엄청난 손해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20% 모여라, 30% 모여라. 그러면서 9시까지 영업해라, 10시까지 영업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그 손해는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학교에서 금식소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았잖아요. 다 집에서 재택으로 다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요. 그럼 급식하러 다니는 분들 일당을 못 받게 되죠. 또 그 급식소에다가 이렇게 음식 대주는 그 업자들 또 이렇게 다 음식물들 다 못 보내게 되죠. 단지 그 하나만 봐도 엄청난 손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행업, 관광, 그리고 또 무슨 공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거 다 중단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는 그 손해를 다 합치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쓴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2년여 동안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것도 참 우습잖아요. 아니 세상에 코로나가 9시까지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9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코로나가 움직이나요? 코로나 걔네들이 뭐 시간 보면서 움직이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라는 코미디 같은 일을 해온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는 뭐 요즘은 6,000명, 7,000명 그래 나오지만은 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뭐 확진자는 점점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 뭐 중세 시대 페스트가 이렇게 유행하고 또 우리가 1900년대 스페인 독감도 유행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럼 그 스페인 독감이나 또 중세 시대 페스트나 그런 것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딘가 또 숨어 있습니다. 뭐 천연두가 다 이제 멸종됐다 그랬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그 멸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활동할 만한 그런 때나 활동할 만한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나타나서 또 이렇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요. 저 러시아 그 동토 땅, 그 시베리아 동토 땅, 이 툰드라라고 그러잖아요. 얼어붙은 땅이 툰드라라고 그래요. 그 툰드라 땅이 점점 녹는답니다. 북극해가 점점 녹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럼 툰드라가 점점 녹으면 그 얼음 덩어리 속에 숨어있던 뭐 1000년 전, 2000년 전, 수만 년 전에 활동했던 그 병원균들이 거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게 녹아버리니까 녹아서 이게 다시 나와서 이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처음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한 폐렴이 되었던 코로나가 되었던 뭐 이제 뭐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완전히 줄어들지 않고 완전히 멸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있다가 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감기가 없어집니까? 독감이 없어져요. 늘 있어요. 그 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중동 호흡기 증후군 해가지고 메르스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메르스 없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상에 풍토병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한 2, 3년에 한 번씩 감기 걸려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열심히 백신 맞고 정부에서 그런 방역도 했지만은 절대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그냥 같이 살아가야 돼요. 감기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독감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좀 우리가 좀 방역을 좀 하고 좀 뭐 정부에서 백신 맞아라 그러면 맞고 마스크 써라 그러면 마스크 쓰고 최소한의 방역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만 해도 수백조 원의 돈을 썼을 것이고 계산되지 않는 장부에 기록할 수 없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손해를 봤는데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만 일단 따진다 그러면 그 수백조 원의 돈을 썼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요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한 서너 개 져서 좀 전력난도 좀 해결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 어려운데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 이런 거 줘서 저리 이렇게 싼 값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을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유익하게 썼을까요? 근데 이거 돈 다 날렸습니다. 다 뭐 재난지원금이 뭐니 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균 10%가 뛰었어요. 많은 건 20%, 30% 떴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강남에서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갈비탕 한 그릇에 18,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시끄다 뒤집힙니다. 요즘 휘발유도 요즘 거의 3,000원이 해요. 어디서 3,000원씩 합니다. 그러니 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한 이유가 뭐 정부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뭐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물가 올랐다 그러지만은 그거 다 돈 뿌려서 그래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냥 돈을 수백조 원의 돈을 그냥 뿌려버렸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냥 이 뭐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을 그냥 뿌려대니까, 그러니까는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이걸 잡겠다고 또 금리 올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허튼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허튼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역을 하는 거 쭉 보니까 뭐 그렇게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주사 맞아라, 뭐 백신 맞아라, 뭐 10%만 모여라, 20%만 모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때는 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K 방역 해가지고 막 우리 K 방역이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호평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실제로 방역을 하기는 하지만 이 방역이 눈치 방역 같았어요. 눈치 방역. 다른 나라에서 뭐 마스크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도 쓰자. 야, 우리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 마스크 벗는 나라가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둘레둘레 보고, 우리 20% 30%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게 다 서로 우리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겠죠.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방역이라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2, 3년 이렇게 온 거예요. 눈치 방역을 한 겁니다. 뭐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뭐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야 마스크 벗어 그러면 그 따라갈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부에다 대고 봐라, 다른 나라는 여전히 마스크 쓰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잘라도 마스크 벗으라 그래. 뭐 20% 30%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30%인데 왜 우리나라는 뭐 50%라 그래.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뭐 요즘 시민의식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에 향해서도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눈치도 봐야 되죠. 국민들 눈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의 본질은 뒤로 가고 그냥 눈치 방역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다 과잉 대응을 해온 거예요. 과잉 대응을 해온 거예요. 과잉 방어, 과잉 대응, 과잉 방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요. 아쉬운 거는 그렇게 과잉 방역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 지키고, 그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뭐 백신 맞으라면 맞고, 일자자 산자 맞으라면 맞고, 그리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그 상태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뭐 20% 30% 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뭐 9시까지 10시까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2, 3년 동안 그렇게 활동했었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쓸 이유도 없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잉 방어, 과잉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스스로 발등을 찌는 일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제 얘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여름이 시작됐는데 지난 봄에 2월, 3월, 4월 요쯤에 기침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 알 겁니다. 그래서 몇몇 교인들은 이게
저를 향해서 걱정하고 목사님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걱정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스크 쓰면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긴 다니지만은 거의 안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봄에 자꾸 기침이 나와요.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됐잖아요. 나는 항상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고 늘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코로나 덜커덕 걸려버리면 전염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격리도 해야 되잖아요. 한 주, 두 주 격리하면 또 교회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저도 마스크는 안 썼지만 사실은 이게 코로나 걸릴까봐 상당히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덜커덕 지난 봄에 기침이 자꾸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보건소를 몇 번 갔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가고 최근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늘 음성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다가도 이제 자가 키트 갖다 놓고 좀 의심스러울 때마다 내가 스스로 검사를 하면은 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이렇게 기침이 나오길래 검사를 받으면 음성 나오고 자가 진단 받아도 음성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여기 동네 내과 의원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병원을 잘 안 다녀요. 약도 잘 안 먹고요. 그 흔한 영양제 같은 거,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뭐 병원 가서 뭐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병, 의원, 약국 이런 데는 망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자꾸 기침을 하니까 이게 혹시 코로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염려하면서 동네 이제 내과 병원에 갔더니 뭐 의사가 이렇게 뭐 청진기로 이렇게 뭐 의적이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뭐 우통 다 벗고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그 전에 뭐 엑스레이 뭐 필름 꽂아놓고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다 나와가지고 뭐 찍자마자 컴퓨터에 나와서 뭐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코로나도 아니고요. 폐도 깨끗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기침을 하신 거 보니까 비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비염 치료제를 이제 한 일주일치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잡숴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서 한 일주일 먹었더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요즘 제가 기침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내가 기침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신 거 아닐까? 뭐 걱정하게 되고 뭐 저 자신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 번 자주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아니고 비염기여서 그렇게 됐고 다 이거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한 2, 3년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걱정 아닌 걱정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과잉 대응, 과잉 반응, 과잉 반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게 살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2,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저는 그런 것이 아쉬운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방역만 하고 백신 맞으려면 맞고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 그리고 평범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수백 전의 돈 안 뿌려도 되고요. 자영업자들 안 어려워도 되고요. 그렇게 될 거를 이렇게 과잉 반응, 과잉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과잉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제가 코로나를 회사하며라는 제목하면서 코로나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잡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저한테 저 설교문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를 회고하며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거다 걸고 그리고 거기다는 이제 본문을 여호수아 1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잡았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주전 1400이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빼고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선배인 모세도 죽었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수두룩한 원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되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평생 전쟁으로 몸이 다져진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와 사건과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염려가 돼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밤 사경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4등분을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4등분해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4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때예요. 제자들이 그때 밤새도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서 이거 뭐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밤에 한밤중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막 출렁출렁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그런 옷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덥고 밤에 덥고 자는 그 이불이 낮에는 그냥 옷이에요. 그게 옷이고 밤에는 그것도 펼치고 그것이 이불이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이걸 둘둘 말고 다니잖아요. 그 둘둘 말고 다니는 옷을 입고 예수께 오시니까 이게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유령이다 막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라고. 그 와봐라. 그랬더니 몇 발짝 건너가다가 풍랑을 보면서 이제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면서 배에 올라가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케 되었다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풍랑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건너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개의치 말고 그거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물을 밟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물을 밟았다, 물을 걸었다, 물을 짓밟았다. 그건 뭘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을 밟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지만 밟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건 사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계세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물론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개의치 않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교통사고가 없어졌습니까? 교통사고는 늘 있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1년에 한 5천 명씩 죽는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몇 명씩 죽는 거예요. 10몇 명씩. 그러면 그렇게 10몇 명씩 죽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 대한민국 국민들아, 이거 하루에 10몇 명이 죽으니까 오늘로부터 자동차 운행 다 금지해.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걸 내렸다 쳐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묶어봐요. 난리 나요. 이번에 화물차 일주일 동안 그렇게 멈추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난리가 났었는데 모든 자동차 다 서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너무 개의치 말고 너무 의식하지 말고 과잉 반응하지 말고 과잉 대응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그런 걸 제대로 지켜가면서 좀 전후 좌우 좀 잘 살펴가면서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운행하면 돼요. 아니 뭐 교통사고 나면서 사람이 죽으니까 나 운전 못돼 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가 다 멈춰봐요. 대한민국이 그냥 망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도 이제 풍토병이 될 겁니다. 감기, 독감이 늘 있듯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지만 그런 걸 다 우리가 너무너무 과잉반응하지 말고 그냥 밟고 견디고 참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가는 그런 우리의 담대한 마음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참 이렇게 창궐해서 2년이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두려운 거지만 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온 세계에 곡식 문제가, 식량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식량난, 거기다가 기후 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고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20, 30년 후에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식량난, 에너지난, 기후난. 거기다가 설상가상 이제는 세계화까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계화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세계화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세계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서 WTO에 가입해라. WTO 가입시켜서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가 하면 클린턴이 끌어들여서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최고의 수혜를 받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화라는 것은 뭘까요? 지구상에 있는 200여 국가가 어쨌든 이렇게 다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포츠로, 문화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하나 이게 끊어지면 이게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중 삼중의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나라가 전쟁하든 말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혀 모르는 두 나라의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화 때문에 그래요.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얽혀지지 않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 조선시대에 저 뭐 러시아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테러가 일어났대 그래도 우리 조선 사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세계가 아니니까 전혀 얽혀져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얽혀져 있어가지고 어딘가 하나 삐그덕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나타나서 홍역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데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이 세계화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이 바르샤바 조약에 소속된 그런 국가들, 미국 중심으로 나토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편이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세계화가 깨졌어요. 어젠가 그젠가 러시아 푸틴이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한 방 먹였습니다. 당신의 미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한 방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미국을 치는 거예요. 미국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토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서 세계 질서를 잡으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가 손잡고 우리도 한 패가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이제는 세계화가 깨졌어요. 세계화가 깨지는 그런 이거 하나의 인류에게 닥친 하나의 위험이고 재앙인 겁니다. 거기다가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또 에너지 위기 이런 것이 점차 오고 세계화까지 이제 뻐그러지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더 염려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때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에게 보고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한테 수명을 80년 줬는데 그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개봉주한교에서 이러저러한 직분을 맡기는데 어떻게 했어? 그 보고서를 우리가 다 내 입으로 다 직구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준비해야지. 뭐 그냥 지금 일어나는 뭐 이런 일들 뭐 코로나 뭐니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항상 안고 가야 할 그런 것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이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시간을 두려워할 때 오늘 내가 세상을 열심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면,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모르면 방자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때가 있음을 알면 우리가 세상을 조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뭐 거의 끝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풍토병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조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